한 어머니에게 있어 섣달 그 전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따뜻한 설날. 떡국 한 그릇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홀로 쓸쓸한 명절을 보낸 후 올해는 아들이 드디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못 챙겨드린 것을 보상하겠다며 성대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요. 하지만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요리들이 식탁에 올랐을 때 칠순 노모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랍스터, 다금바리회, 대하구이, 식탁 가득한 요리가 전부 해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심각한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깜빡 잊어버린 사소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이 화려한 식사 뒤에 소름 끼치는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아들의 눈에 자신의 목숨이 고작 밥 한 끼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머니는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효자라는 아들의 가면을 직접 찢어발기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길을 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섣달 그십날 저녁 식사 한 끼로 시작된 한 가정의 폭풍 같은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려 합니다. 벽에 걸린 시계바늘이 째깍째깍 돌아갑니다. 시간은 섣달 그전 오후 4시. 예년 같으면 지금쯤 저는 주방에서 비오듯 땀을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고 손으로는 나무를 묻히면서 아들 지훈이네 가족이 들어올 시간에 맞춰 모든 음식을 따뜻하게 내놓기 위해 시간을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었겠지요. 하지만 올해 주방은 차갑게 식어 있고 제 마음도 싸늘합니다. 제 이름은 임월순, 올해 70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서울 마포구의 이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김지훈은 제 평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가장 깊은 실망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벌써 4번째 설날입니다. 첫 해, 지훈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야근 때문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는 며느리 미영이의 SNS에서 그들 세 식구가 강원도 평창의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말았습니다. 배경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고 사진 밑에는 고생한 우리 남편, 새해 첫날은 푹 쉬어야지라는 글이 적혀 있었죠. 이듬해 며느리 미영이는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 남쪽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 손자 준서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치 태그는 강남의 5성급 호텔이었고 가족들은 호화로운 뷔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핑계가 더 노골적이더군요. 손자 준서가 학원 보충 수업을 해야 한다더니 이웃을 통해 그들이 회사 워크숍을 핑계로 일본 세카이도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이 3년 동안 이어지면서 제 마음도 3년 동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들이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일정표 속에 엄마인 제가 없었을 뿐이죠. 저는 마치 구석에 방치된 낡은 가구처럼 그들이 자신들에게 부모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할 때만 가끔 언급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반찬과 국수, 조금이 전부였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멀순,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말자. 하루 종일 고생해서 음식을 장만해봤자 돌아오는 건 차가운 정막과 일주일 내내 먹어야 할 남은 음식뿐이잖아.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야. 저는 텔레비전 설 특집 방송이나 보면서 잔치국수나 한 그릇 말아먹고 이 명절을 넘길 작정이었습니다. 막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 불참 통보 전화는 저녁 6시는 넘어야 제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지쳐 포기할 때쯤 느지막이 걸려오곤 했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한 걸까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대한 덤덤한 목소리로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바쁘니? 하고 물었죠.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들 지훈이의 평소와 다르게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편에서는 손자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앉아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다. 밥 먹으려던 참이야. 아이고, 엄마. 절대 직접 요리하지 마세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약간 과장된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설날에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저랑 미영이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올해는 저희가 미리 상의해서 엄마한테 제대로 보상해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냉담함을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시내에 진짜 근사한 식당을 예약했어요. 메뉴도 다 정해놨고요. 주인공인 엄마만 오시면 돼요. 얼른 준비하세요. 20분 뒤에 모시러 갈게요. 오늘 우리 가족 제대로 된 밥 한 끼 해요. 제대로 된 밥 한 끼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니 왠지 모를 비소비웃음가 나왔습니다. 제 첫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이미 지쳤고 그들의 화목한 가족 연극에 장단 맞춰줄 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거절의 말을 삼켰습니다. 어쩌면 정말 반성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며느리가 철이 든 걸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 한다는데 하물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오늘 거절하면 나중에 또 엄마가 안 온다고 했다며 새로운 핑곗거리만 만들어주는 건 아닐까? 마음속 깊은 곳, 죽어있던 감정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져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그들이 준비한 이 연극이 어떤 결말인지 한번 보러 나가자. 이번에도 가짜라면 그때는 정말 미련 없이 마음을 접으면 그만이다. 알았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옷 갈아입고 내려가마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니트와 바지를 골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노인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기쁨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밥 한 끼를 먹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지도 모를 식사 자리를요. 지훈이는 약속한 대로 2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반짝반짝 광이 나는 검은색 SUV가 아파트 아래 섰습니다. 조수석에서 며느리 미영이가 얼굴을 내밀며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얼른 타세요. 밖이 춥죠? 뒷좌석의 손자 준서는 예의 바르게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는 다시 휴대전화 게임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훈훈한 히터 바람으로 가득 차 밖의 찬바람과는 딴 세상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운전하며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예약한 식당 진짜 대단한 곳이에요. 새로 오픈한 곳인데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친구한테 부탁해서 겨우 잡았어요. 미영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이가 이번 식사는 어머니 기분 좋게 해드려야 한다고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요. 지난 몇 년치 다 보상해드린다고요. 부부가 주거니 받거니 마치 수없이 연습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건성으로 대답만 했습니다. 제 침묵에 차 안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는지 지훈이와 미영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회사 이야기와 손자의 학업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방인처럼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식당은 시내 중심가의 신축 상가 건물에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으리으리했고 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입구의 직원이 우리를 전망 좋은 창가 쪽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죠? 지훈이가 의자를 빼주며 으스대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겉보기에는 확실히 신경을 쓴 티가 났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너무 꼬아서 생각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지배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예약하신 신년맞이 특선 코스 지금 내오면 될까요? 지훈이는 손을 크게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네, 바로 주세요. 속도 좀 빨리 부탁합니다. 주변 룸에서 들려오는 다른 가족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에 제 마음도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첫 번째 요리가 나오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얼음이 가득 깔린 나무 배 모형 위에 형형색색의 생선회가 올려진 요리였습니다. 주황빛 연어, 붉은 참치, 투명한 광어, 그리고 그 옆에는 싱싱한 꽃새우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손자 준서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미영이는 웃으며 연어 한 점을 집어 지훈이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여보, 얼른 먹어봐요. 고생했어. 하지만 배 모형을 본 순간 제 얼굴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요리가 물 흐르듯 들어왔습니다. 청증간장, 우럭찜, 마늘당면 대하구이, 오징어 볶음, 가리비 치즈구이, 해물쌀 국수, 하나, 둘, 셋. 상을 가득 채운 요리들은 입가심용 오이 무침과 장식용 브로콜리 한 접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산물이었습니다. 방 안의 히터는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차가운 한기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해산물 알레르기가 아주 심합니다. 이건 비밀도 아닙니다. 지훈이가 기억이란 걸 할 수 있을 나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왔던 사실입니다. 옛날 가난했던 시절 어쩌다 생선이라도 생기면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 살을 발라주고 두부만 집어먹었습니다. 어린 지훈이가 엄마는 왜 안 먹어? 라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말했죠. 엄마는 생선을 안 좋아해. 엄마 몸이랑 생선은 원수 사이라 만나면 싸우거든. 그가 자란 후에도 가족 외식을 할 때면 늘 당부했습니다. 내 몫으로 새우는 시키지 마라. 엄마 알레르기 있는 거 알지? 이 사실은 제 이름이 임월순이라는 것만큼이나 그에게는 기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잊었습니다. 아니, 그가 준비한 이 성대하고 거창한 보상 속에 정작 엄마인 저를 위한 배려는 단 한 조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엄마, 왜 안 드세요? 지훈이가 큼지막한 우럭살을 집어 제 그릇에 놓으려 했습니다. 얼른 드셔보세요. 생선이 진짜 싱싱해요. 저는 식탁 아래서 바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떨리지 않게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뭐 잊어버린 거 없니? 지훈이는 젓가락을 든 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잊어버린 거요. 나, 목구멍이 꽉 막힌 듯 껄끄러운 소리가 나왔습니다. 나, 해산물 못 먹잖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의 미소가 굳었고 미영이의 표정도 부자연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룸 안에는 손자 준서가 오징어를 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훈이는 마치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이마를 탁 쳤습니다. 그리고는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얼마나 거슬리던지요. 아이고, 엄마.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나갔나 봐요. 진짜 깜빡했네. 하하하. 그는 생선살을 다시 자기 그릇으로 가져가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엄마는 옆에 이 브로콜리 많이 드세요. 이건 드실 수 있잖아요. 미영이도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큰 새우 껍질을 까서 지훈이 입에 넣어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참 그렇게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어머니, 그이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요즘 회사 큰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 음식들 다 어머니 생각해서 준비한 효심인 거 아시죠? 효심.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은 바보인 척 너스레를 떨고 한 명은 교묘한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별일 아니라는 듯 제가 예민하게 굴어 자신들이 준비한 효도에 재를 뿌리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이고 제 안위나 기호 따위는 그들의 세상에서 우선순위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을 누르려 앞에 놓인 찻잔을 들었습니다. 맑아 보이는 국화차였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 마시는 순간 혀끝에서 익숙하고 비릿하며 달짝지근한 맛이 퍼졌습니다. 새우와 관자로 국물을 낸 육수에 우린 차였습니다. 순간 보이지 않는 손이 목구멍을 좀 조르는 듯한 느낌이 들며 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컥, 컥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얼굴과 목 위로 불이 난 듯 화끈거리는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알레르기 쇼크가 온 것입니다. 저는 식탁 모서리를 죽기 살기로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어머, 또 꾀병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무안하게 하려고. 미영이의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몸을 식탁 쪽으로 던졌습니다. 와장창. 접시와 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제 귓가에 들린 마지막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며느리 미영이의 도끼 어린 불평이었습니다. 아우, 진짜 나를 잡아도 꼭 이런 날. 명절 다 망쳤네. 의식이 깊은 심해로 가라앉았다가 누군가 멱살을 잡고 물 밖으로 끌어올린 듯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자 눈부신 하얀 조명 때문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은 집도 그 화려한 식당도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목구멍에는 관이 꽂혀 있어 건조하고 아팠으며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를 굴려보니 젊은 간호사가 링거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본 간호사가 몸을 숙여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급성 알레르기로 인한 기도 부종과 쇼크였어요. 정말 위험할 뻔했는데 다행히 빨리 오셔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는 눈을 깜빡여 알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간호사는 이불을 덮어주며 덧붙였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은 수납하고 입원 수속하러 가셨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나가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은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설날 밤. 저는 차가운 병실에 누워 저승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아이러니였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아주 살짝 열렸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지훈이와 미영이가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제가 깰까봐 밖에서 상의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1인실 병실의 방음이 형편없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확성기를 댄 것처럼 제 귀에 똑똑히 꽂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찾아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이 행동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는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살 길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재수음 붙었네. 밥값으로 200만 원이나 썼는데 병원비까지 또 깨지게 생겼어. 이번 설은 진짜 손해만 봤네. 여보,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어머니 해산물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전복이며 회며 잔뜩 시킨 거야? 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지훈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할 줄 알았나? 그리고 이게 내 탓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더 낮춰 속삭였습니다. 원래 올해 엄마랑 같이 보낼 생각도 없었어. 당신이 계속 옆에서 징징거렸잖아. 준서 사립학교 학비 부족하다고 엄마 꼬셔서 그 마포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자고. 그래서 급하게 정한 거잖아. 설날 당일에 괜찮은 식당이 어디 남아있기나 해? 거기 겨우 자리 하나 있길래 추천 메뉴로 그냥 아무거나 시킨 거지. 아무거나. 제가 그토록 감동했던,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던 그 보상은 그저 즉흥적인 아무거나였습니다. 그들의 계획 속에 저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이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죽을 수도 있는 알레르기 같은 건 그들의 아무거나 결정 과정에서 1초도 고려할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미영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사람 안 죽었으니 다행이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야. 미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지우 씨, 우리 오늘 연기한 거 다 헛수고 된 거 알지? 기분 좋게 밥 먹이고 슬쩍 아파트 얘기 꺼내서 대출 받아준 서학비 메꾸려고 했는데 저렇게 반송장이 돼서 누워있으니 이제 뭐라고 말을 꺼내. 집담보대출. 제 심장이 차가운 망치로 얻어맞은 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훈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좀 회복되시면 그때 다시 말해보지 뭐. 그래도 엄마인데. 나중에? 나중이면 다 늦어. 미영이가 다급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준서 학비 다음 달에 내야 해. 내가 말했지. 어머니 보통 내기 아니라고. 오늘 이 사단이 났으니 우리가 죄송해서라도 더 챙겨줄 거라 생각하실 텐데 나중에 집 얘기 꺼내면 씨알이나 먹히겠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영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작고 은밀한 목소리가 제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쁜 말 같지만 솔직히 오늘 그냥 이대로 돌아가시는 게 더 깔끔하지 않았나 싶어. 어차피 그 집이랑 통장에 있는 이 3억 다 당신 거잖아. 상속받아서 상속세 좀 내는 게 지금 살아계실 때 눈치 보면서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것보다 훨씬 속 편하잖아. 복도는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공포와 분노로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제가 10달 배 아파나 40년 넘게 키운 친아들이 반박하기를. 아내의 그 끔찍하고 폐륜적인 생각을 꾸짖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것은 길고 지친 한숨뿐이었습니다. 에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들어가 보자. 그게 다였습니다. 분노도 반박도 방금 저승 문턱에서 돌아온 어머니를 위한 변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쓸데없는 소리라는 가벼운 타박과 마치 그 귀찮음에 동의한다는 듯한 한숨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독이 든 해산물 국물이 제 목을 태웠다면 병실박 저들의 대화는 제 영혼을 완전히 불태워 죽였습니다. 제 삶과 죽음은 그들에게 있어 그저 비용과 이익을 따지는 계산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죽으면 깔끔하고 살면 귀찮은 존재. 병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와 미영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다시 그 역겨운 걱정하는 표정이 가면처럼 씌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좀 어떠세요? 지훈이가 몸을 숙이며 물이 뚝뚝 떨어질 듯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이도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푹 쉬셔야 한대요. 저는 눈을 뜨고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거짓말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일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다 타버리고 남은 차가운 잿더미뿐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관 때문에 쉬어버린 목소리로 작지만 분명하게 두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나가. 지훈이의 다정한 미소가 굳었습니다. 미영이의 표정도 흔들렸습니다. 네? 엄마, 뭐라고요? 지훈이가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갈라지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이제야 그들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뭐라고 대꾸하려 하자 지훈이가 급히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 네네. 엄마 푹 쉬세요. 저희가 방해했네요. 밖에서 기다릴게요. 필요하시면 간호사 부르시고요. 그는 미영이를 반강제로 끌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얀 천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의 악독하고 냉혹한 말들이 녹슨 톱처럼 제 상처투성이 마음을 썰어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이 죽고 난 후 저는 모든 사랑과 정성을 아들에게 쏟았습니다. 사업한다고 할 때 노후 자금을 털어주었고 며느리 산후조리에 손자 유치원 등하원까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면 평온한 노후와 아들의 효도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죽는 게 더 깔끔하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정말 충분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내 재산을 탐낸다면 내 방식대로 그 재산을 지킬 방법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의사가 회진을 돌며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하루 더 지켜보고 퇴원해도 좋다고 했죠. 지훈이와 미영이는 삼계탕을 사들고 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래. 단답형으로만 대했습니다. 그들도 제 냉랭함을 눈치챘는지 더 이상 딴소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지훈이가 부축하려 하자 저는 손을 뿌리치고 혼자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창밖만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셨는데 제가 저녁이라도 차려드릴게요. 됐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차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곤하니까 혼자 있고 싶다. 그만 가거라. 제 태도가 너무 완강해서 그들은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40년을 산 이 집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지훈이의 어릴 적 해맑게 웃는 사진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서류 뭉치 속에서 누렇게 변한 등기 권리증집, 문서과 통장,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죠. 거실로 나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검색창에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썼습니다. 마포 아파트 급매, 잘하는 부동산. 화면에 수많은 부동산 전화번호가 떴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가장 신뢰가 가는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마포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최대한 빨리 팔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은 따뜻함이라고는 없이 창백했습니다. 이 집을 판다는 건 이 도시에서 제 뿌리를 뽑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집 없는 노인이 되겠죠. 하지만 목숨마저 위협받는 마당에 늑대들이 노리는 빈 껍데기를 지키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상속받길 기다리느니 내 손으로 팔아서 내 남은 인생의 밑거름으로 쓰는 게 낫습니다. 설 연휴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연휴라 관공서가 쉬어서 서류 처리가 안 되고 손님도 적으니 연휴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퇴원 이틀 뒤 그들이 세배를 하러 왔습니다. 미영이는 선물 세트를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오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푹 고운 사골국 가져왔어요. 지훈이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세뱃돈이에요. 건강하세요. 저는 무표정하게 받으며 말했습니다. 거기 두고 앉아라. 차를 내오고 소파에 앉아 그들의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영이는 찻상을 정리하고 지훈이는 약 먹었냐 묻고 손자 준서는 엄마 아빠 눈치를 보며 억지로 새해 덕담을 외웠습니다. 겉보기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또 마음이 약해져 내가 오해했나 싶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말은 라디오 드라마 대사처럼 들렸고 저는 그 속뜻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도 지은 지 40년이 넘어서 많이 낡았죠. 미영이가 창틀을 닦는 척하며 운을 띄웠습니다. 저는 모른 척 대꾸했습니다. 그래, 낡았지. 사람도 낡았고, 에이, 어머니도 참 아직 정정하신데 무슨 말씀을요. 미영이가 웃으며 받아치더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 말은 여기 엘리베이터도 없고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다니기 힘들잖아요. 배관도 낡아서 터지면 골치 아프고요. 지훈이가 덥석 미끼를 물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가 안 그래도 상의해봤는데 요즘 신도시에 공원도 있고 엘리베이터 있는 좋은 아파트 많거든요. 이 집 팔고 저희 돈이랑 합쳐서 큰 집으로 이사가서 같이 살면 어때요? 저희가 모실게요. 저는 눈을 내리깔고 눈빛 속의 경멸을 감추었습니다. 찻잔을 들어 호호 불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 파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내 아버지가 남겨준 집인데 정이 들어서. 어머니, 정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 중요하죠. 미영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준서 위해서라도 합치는 게 좋죠. 집 파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값 잘 받아드릴게요. 일단 은행의 감정이라도 받아볼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의 눈 속에 비친 탐욕을 똑바로 보며 일부러 피곤한 척 연기했습니다. 아이고, 병원 다녀온 뒤로 머리가 핑핑 도네. 집 문서가 어디 있더라. 낡은 책 사이에 껴둔 것 같은데 당장은 기억이 안 난다. 명절 지나고 정신 좀 차리면 찾아보마. 제가 아픈 척을 하자 마음 급한 그들도 더 이상 몰아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미영이에게 눈짓을 주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몸조리가 우선이죠.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현관을 나서며 지훈이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엄마, 집 문제는 일단 두시고 절대 남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특히 부동산 업자들. 요즘 사기꾼 많아서 노인네들 등쳐먹는다니까요. 조심하셔야 해요. 알았다.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기꾼? 세상에 너희들보다 더 무서운 사기꾼이 어디 있겠니? 그 후 며칠간 저는 머리가 아프다. 기운이 없다. 물건 찾으려면 시간 걸린다는 핑계로 그들의 방문을 막았습니다. 드디어 긴 연휴가 끝나고 평일이 되자마자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사장님, 접니다. 임월순이에요. 이제 진행합시다. 그 후 2주 동안 제 인생은 2배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아래층에 피해가 간다는 핑계로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을 주말 특정 시간에 몰아서 오게 했고, 그때마다 지훈이에게는 병원에 간다거나 친구 집에 간다고 둘러대며 마주치지 않게 했습니다. 계약하는 날, 계약서에 찍힌 억 단위의 숫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나와 남편의 평생 피땀 어린 돈, 도장을 찍어 소유권을 낯선 사람에게 넘길 때 아쉬움보다는 거대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제자매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잔금이 입금되자마자 저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싸둔 작은 캐리어 하나,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신분증, 남편 사진뿐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새 카드를 만들고 모든 돈을 그곳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전광판에 흐르는 지명들, 부산, 목포, 강릉.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모두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훈이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주말에 밥 먹으러 갈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강원도 강릉행 KTX 표를 샀습니다. 안녕 서울. 안녕 김지훈. 내 인생은 동해 바다로 향하는 이 기차와 함께 완전히 새로 쓰일 것이다. 기차가 회색빛 서울 빌딩 숲을 벗어나자 차창밖 풍경은 점차 푸른 들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파란 동해 바다가 시야에 꽉 찼을 때 꽉 막혀있던 제 가슴도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70살에 이렇게 비장하게 혼자만의 이주를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릉에 도착한 후 급하게 집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작은 빌라에 월세를 얻었습니다. 베란다가 딸린 작은 집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말투. 때로는 베란다에 앉아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바다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자유가 저를 감쌌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밀려왔습니다. 나는 과거로부터 도망쳤지만 내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글에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예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꽃과 식물을 만지는 수업이었죠. 수강생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또래의 은퇴자들이었습니다. 다들 점잖지만 거리를 두는 편이라 깊게 사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근처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고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에서 철봉을 하던 한 남자가 동작을 멈추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다부진 체격, 구릿빛 피부에 건강해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월순이 아니세요?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순이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아무도 부르지 않던 제 어릴 적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짙은 눈썹, 오뚝한 코, 기억에 파편이 맞춰지며 50년 전 봉인되었던
이름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문웅 오빠.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습니다. 진짜 너구나. 월순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그는 이문웅. 제 어린 시절 이웃집 오빠였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 앞집에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늘 저를 친동생처럼 챙기라고 그에게 당부했었죠. 누가 저를 괴롭히면 제일 먼저 달려와 혼내주던 듬직한 오빠였습니다. 그가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는데 반백년이 지나 이 타지의 공원에서 다시 만나다니요. 우리는 잃어버린 가족을 만난 듯 벤치에 앉아 서로의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외동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혼자 귀농해 강릉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제 안부를 물었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 부끄러운 집안 꼴을 이야기하기가 힘들었으니까요. 월순아, 말하기 힘들면 안 해도 돼.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여기 문웅 오빠 있다. 누가 너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그의 진솔하고 듬직한 눈빛이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결국 저는 뱀이 터지듯 그 섣달 그 전날 밤의 끔찍한 만찬과 그 후의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문홍 오빠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돌 테이블을 콱 내리쳤습니다. 이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그게 사람 새끼냐? 널 죽이려고 한 거나 다름없어. 월순아, 너 진짜 잘했다. 그런 놈한테는 10원 한 장도 주면 안 돼. 그는 분을 사기고는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았어. 그날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재회 이후 문웅 오빠와 저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현지 시장에 가서 싱싱한 나무를 고르는 법을 알려주고 제가 원예를 좋아한다고 하니 차를 태워 산속 난초 농장에 데려가 주기도 했습니다. 집에 고장난 물건이 있으면 공구함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남녀 간의 애정보다는 세월을 견뎌낸 끈끈한 우정과 의리, 그리고 노년의 동지애가 있었습니다. 저는 강릉 생활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교회 작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앞에는 꽃밭을, 뒤에는 텃밭을 가꾸며 살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쾅쾅쾅 거칠고 급한 노크 소리가 저를 다시 지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문을 열자 땀범벅이 된 지훈이와 잔뜩 독이 오른 표정의 미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걸까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훈이는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매의 눈으로 제 작은 집을 훑어보더니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숨을 곳도 참 잘 찾으셨네요. 우리 찾느라 고생 좀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따지러 온 사람의 분노뿐이었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말도 없이 집 팔고 전화번호 바꾸고 우리랑 인연 끊을 작정이에요. 미영이도 뒤따라 들어오며 빈정거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걱정돼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실종 신고하려던 참이었다고요. 혼자 여기서 속 편하게 지내고 계셨네요. 저는 문틀을 잡고 간신히 버티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온 거니 아니면 내 돈이 걱정돼서 온 거니. 제 직설적인 질문에 두 사람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때 베란다 쪽에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순아, 누구니? 이문홍 오빠가 난초 가위를 든 채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훈이와 미영이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훈이와 미영이는 집에 낯선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표정이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졌다가 이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도화선에 불이 붙은 폭탄처럼 문웅 오빠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허! 엄마, 이제 알겠네.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더니 집 한 돈 들고 와서 이 남자랑 살림 차린 거였어. 살림 차린 남자라니. 그 더러운 말이 오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문홍 오빠가 침착하게 가위를 내려놓고 산처럼 든든하게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젊은 양반, 말 조심하시오. 문홍 오빠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월순이의 고향 오빠요. 자식이라는 사람이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오. 부끄럽지도 않소. 고향 오빠, 지훈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나이가 70인데 무슨 놈의 오빠? 내가 보기엔 꽃뱀. 아니, 제비족 같은데? 노인네 돈 냄새 맡고 꼬인 사기꾼이지. 말해. 당신 내 엄마 집안 돈 노리고 접근했지. 김지훈, 제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웅 오빠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이분은 네 아버지를 제외하고 세상에서 나한테 제일 잘해주시는 분이다. 너 같은 불효자식보다 만 배는 나은 분이야. 제 말이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영이가 퀭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미약이라도 드신 거예요? 저 촌스러운 노인네가 뭐가 좋다고.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어머니 돈을 저희한테 안 주고 저런 생판남한테 주시겠다고요. 그녀는 문웅 오빠를 밀치고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가시죠. 돈을 어머니가 갖고 있으면 위험해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문웅 오빠가 재빨리 몸으로 미영이를 막아섰습니다. 목소리가 엄해졌습니다. 문웅 오빠가 매를 이봐요. 며느리 양반, 예의를 지키시오. 월순이는 자기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자기 재산을 쓸 권리가 있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노인을 협박하면 당장 경찰 부르겠소. 경찰 불러. 지훈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오빠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이건 내 집안일이야. 엄마 돈은 내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그게 천륜이야. 너희 돈. 제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지훈,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봐라. 네가 언제 나한테 10원 한 장 줘본 적 있니? 내가 사는 집은 네 아빠랑 내가 평생 번 돈이고 내가 쓰는 돈은 내 퇴직금이야. 너는 흡혈귀처럼 평생 내 피만 빨아먹었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지훈이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나가.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엄마, 꺼지라고. 제가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제 눈에 서린 흔들림 없는 증오를 보고서야 지훈이는 눈앞의 어머니가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완강한 문웅 오빠가 버티고 있고 제가 저렇게 나오니 그들은 더 이상 행패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훈이는 문웅 오빠를 노려보며 저에게 저주 섞인 말을 남겼습니다. 좋아요. 아주 잘하시네요. 생판 남 때문에 아들을 버려요? 두고 보세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는 분을 못 이겨 씩씩거리는 미영이를 끌고 쾅! 소리나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긴장이 풀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문웅 오빠가 얼른 저를 부축했습니다. 월순아, 괜찮아. 저는 그의 단단한 팔의 의지에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 소동이 이걸로 끝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니 모든 메시지가 김씨네 가족 모임이라는 단체 채팅방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 방은 몇 년 전 지훈이가 저를 초대한 곳으로 시댁 식구들 사촌들까지
3, 40명이 모여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는 저에 대한 인민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바로 제 아들 김지훈이었습니다. 채팅방을 열자마자 새벽 5시에 지훈이가 올린 장문의 글과 밤새 운 것처럼 눈이 퉁퉁 부은 본인의 셀카 사진이 보였습니다.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된 눈물 호소문이었죠. 친척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오죽하면 제가 여기서 집안 흉을 보겠습니까?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신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웬 남자를 만났는데 무슨 꼬임에 넘어갔는지 말도 없이 서울 아파트를 팔고 현금을 챙겨서 그 남자랑 도망갔습니다. 저랑 미영이가 어제 겨우 찾아가서 사정사정했어요. 돈 뺏기기 전에 제가 관리해드리겠다고요. 근데 듣지도 않으시고 그 남자 때문에 저희를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의절하겠다고 하시네요.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어머니, 평생 모은 돈이 사기꾼 손에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제발 여러분이 어머니 좀 설득해 주세요. 저를 차단하셔서 연락할 방법이 여기뿐입니다. 이어서 미영이도 음성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예전에 얼마나 총명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 같아요. 저희 자식들은 너무 걱정되고 무서워요. 부부가 북치고 장구치며 완벽한 효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망나서 제비족에 홀려 자식 버린 노인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친척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비난하고 걱정하는 척하는 메시지들이 눈보라처럼 쏟아졌습니다. 작은 어머니, 왜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지셨어요? 얼른 돈 회수하세요. 고모, 정신 차리세요. 지훈이, 부부가 진짜 가족이잖아요. 월순아, 오빠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 아이들 걱정시키지 말고. 심지어 신우이는 대놓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옳게. 죽은 오빠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당장 그 남자랑 끝내고 돈 지훈이한테 돌려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뱉어내는 칼 같은 말들. 그들은 제 명예를 짓밟고 저를 고립시켜 결국 갈 곳 없는 제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 굴복하게 만들려는 셈이었습니다. 정말 악독한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가 그들의 상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요. 저는 채팅방에 1000마디를 남겼습니다. 친척 여러분, 관심 감사합니다. 지훈이 말이 사실인지는 30분 뒤에 제가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메시지는 폭탄 같았습니다. 채팅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30분 동안 책 속에 끼워둔 응급실 진단서를 찾아 선명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단명, 각각류 단백질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후두 부종 병원 직인이 찍힌 서류는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병실 밖에서 그들이 나눴던 상속세와 퇴직금 이야기. 마지막으로 3년치 섣달 그 뒷날 사진을 찾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 텅 빈 거실. 저는 카카오톡에 이 모든 것을 순서대로 올렸습니다. 증거 1. 섣달 그 뒷날 지훈이와 미영이가 차려준 효도 밥상의 결과입니다. 해산물 알레르기 있는 어미에게 해산물만 먹여 응급실 실려가게 한 진단서입니다. 증거 2. 제가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 병실 밖에서 아들 내외가 나눈 대화입니다. 그들이 걱정한 게 제 목숨인지 아니면 제 집과 퇴직금인지 직접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 올라가자마자 저는 3번째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증거 3. 지훈이가 바빠서 못 온다던 지난 3년의 설날입니다. 그들은 리조트와 호텔에 있었고 저는 이렇게 혼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올리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저는 음성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친척 여러분, 집안 망신시켜 죄송합니다.
집은 제 결혼 전 재산이고 남편과 제가 평생 번 돈입니다. 돈은 제 노후 자금이고요. 저는 사기당한 게 아닙니다. 제 돈으로 제 목숨과 남은 인생을 구한 겁니다. 밥 한 끼로 어미를 죽이려 하고 위독할 때 유산 계산이나 하는 아들 며느리. 저는 무서워서라도 같이 못 삽니다. 오늘부로 저 이멀수는 김지훈과 모자 관계를 끊습니다. 다시는 서로 보지 말자. 각자 인생, 각자 살아라. 이상입니다. 저는 미련 없이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가기 직전 채팅방 숫자가 미친 듯이 줄어들며 새로운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악하는 사람들, 사과하는 사람들, 지훈이를 욕하는 글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저와 상관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길게, 아주 길게 숨을 토해냈습니다. 7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드디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그들이 채워놓은 족쇄를 제 손으로 부셨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문웅 오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듯한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오빠, 나 평생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이 없었어. 네, 정말입니다. 마치 차가운 빗물을 잔뜩 머금은 1000근짜리 속옷을 벗어 던진 것처럼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 가족 채팅방에서 그 후 어떤 피바람이 불었는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친척들이 난리가 났고 집안의 큰어른인 당숙이 지훈이를 폐륜하라며 호통치고 부부를 채팅방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친정에서도 쫓겨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 잃은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고립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이 어떻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듯 독이 든 관계를 잘라냈고 비록 아픔은 있었지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문홍 오빠의 도움으로 저는 강릉 교회에 작은 마당이 있는 주택을 샀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을 꾸미고 저는 마당에 장미와 난초를 심었습니다. 오빠는 한쪽에 텃밭을 일궈 상추와 고추를 심었죠. 우리는 늙은 친구처럼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요리를 하면 오빠가 간을 봐주고 오빠가 전구를 깔면 제가 의자를 잡아줍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하고 인생을 논합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사랑보다 순수하고 우정보다 깊은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진짜 동반자의 정입니다. 어느 날 오후 포도나무 그늘 아래서 차를 마시는데 문웅 오빠가 말했습니다. 월순아, 너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이 10년은 젊어 보인다. 저는 제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지만 미간에 깊은 고랑이 사라졌습니다. 숨쉬기가 편안하고 밤에 악몽을 꾸지도 않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년의 행복은 자식들이 북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와 자유라는 것을요. 그 치명적이었던 만찬은 제 목숨을 앗아갈 뻔했지만 역설적으로 저에게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되어주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었고 나를 위해 살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흙내음과 꽃향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이제 저를 아프게 하는 모든 알레르기 유발자들에게 면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알레르기 없는 새 삶입니다. 이멀스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피를 나눈 자식인데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또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받고 계산기 두들기는 소리를 들은 이상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자기 방어라고요. 전통적인 효사상과 개인의 존엄성 사이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족쇄가 될 때
이몰수님처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지혜일까요? 아니면 비극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혈연을 위해 참고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녀처럼 과감하게 잘라내고 새로운 하늘을 찾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